자, 오피스텔 가지고 있으면 세금 폭탄 많이 맞죠?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사례 드리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이 오피스텔 때문에 1억 9천이었던 세금이 무려 8억까지 올라가가지고 세금 폭탄 맞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좀 굉장히 감성적이네요. 세금 폭탄 맞은 오피스텔 눈물을 닦아준 대법원 판결이다. 야, 도대체 이거 어디 기사입니까? 세정일보라는 세금 관련된 좀 전문 언론사인데 정영철 기자님이 12월 5일 날 딱 일주일 됐네요. 대법원 정황만으로 주택간주 중과하는 건 위법이다. 어우, 야, 이거 좀 센데? 자, 과세당국의 통상적 주택 인정 중과세 관행에 쐐기를 박은 판결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셨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슷한 사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너무 이 판례를 가지고 약간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얼마 전에 시행령 개정이 됐었죠. 주택에 대해서 정의한 거. 그래서 독립된 구조가 있고 뭐 취사 그리고 화장실 같은 거 있으면은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쓰면 딱 주택으로 인정되기 너무 좋은 케이스라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조금 약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조정대상 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과세표준가액에서 최고 72%의 양도세를 물게 되는데, 이거 미안한데 벌써부터 틀렸네. 소득세, 양도세 기본세율이 어떻게 돼요? 6에서 45죠. 그래서 2주택 중과면은 20%포인트 가산되고, 3주택 이상이면은 30%포인트 가산되기 때문에 45 더하기 30을 하면은 75가 되는 거지.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으면은 82.5까지 갑니다. 아시겠죠? 자, 개인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가히 세금 폭탄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냐 주택이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다. 업무용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가 업무용이기 때문에 주택수에서 빠지죠. 비과세 판단할 때. 근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주택수가 들어가는데 이때 주거용인지 아닌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봅니다. 실질에 따라. 뭐 사업자 그런 것도 보긴 하지만 실질에 따라 다르다. 이게 무서운 거죠. 자, 대법원 최신 판례에서 과세당국이 오피스텔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황만으로 막연하게 소득세법상 주택임을 전제로 납세자에게 중과를 적용한 건 부당하다. 이거 지금 과세당국에서 하는 거랑 굉장히 좀 약간 달라요. 납세자에게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가한 것도 주객에 전도된 거다. 이게 주거용이라고 쓴 거라면은 과세당국 너희들이 입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입증 책임이 과세당국에 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어. 첫 번째, 정황만 가지고 주택이라는 거를 그렇게 단정 짓지 마라.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걸 주택이 아닌 업무용으로 썼다면은 그 입증 책임은 과세당국에 있다. 야, 이거 조금 국세 공무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는 조금 이게 좀 골 때리는 힘든 그렇게 될 수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과세당국이 한다면 과세당국이야말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린 거다. 신의칙을 저버린 건데 제가 물론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그냥 조금 배운 그 석사일 뿐인데 이 신의칙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거의 그냥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교수님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신의칙으로 뭔가 들어가서 따진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저걸 이제 마지막으로 쓴다 이건데 약간 이게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이 되는 판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 과세 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 판결만 가지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자, 오피스텔은 통상 주택으로 인정하고 선의의 납세자에게 이게 착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이 선이라는 거는 법에서. 자,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납세자에게 양도세 중과를 해온 과세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건 이제 그 해당 언론사의 의견인 거죠. 자, 사례를 봅시다. 송파 잠실에 사는 장모 씨는 65세시네요. 2018년 3월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84제곱미터를 20억에 매도했다. 딱 보니까 요 앞에 보이는 여러분들 안 보이겠지만 주공 5단지네. 그지? 지금 한 30억 하죠. 자, 장 씨는 1세대 1주택인데 고가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12억 초과 고가주택. 그전에는 9억이었는데 그러면 12억까지는 비과세고 12억 초과에 대한 8억에 대해서 세금이 나오는데 일반 기본세율 8억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비례식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요. 그래서 초과되는 양도가액, 이 당시 9억이었나? 2018년이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이제 9억이 고가주택이었죠. 그래서 9억 초과된 11억에 대해서 계산한 게 5,893만 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대로 하면 3억 정도 넘게 나와요. 그런데 비과세기 때문에 5,893만 원을 신고 납부한 거죠. 그런데 동대문 세무서는 거기 이제 그
오피스텔 갖고 있는 게 동대문인가 보다. 그죠? 자, 이 세금이 정상적인 거를 가리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한 달간 양도세 실질 조사했다. 이제 이런 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18년 3월 달에 매도를 하면 2개월 안에 양도세 신고 납부를 해요. 그러면 5월까지 신고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분납은 가능하겠다. 자, 그런데 1년 정도 지나서 이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게다가 이때 어떤 시대였습니까? 굉장히 규제가 심했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조사를 들어간 거죠. 그 결과 경기도 고양시에 장시에 소유 오피스텔 2채가 있었고, 2채 모두 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야. 자, 저 임대를 업무용으로 했다. 그러면은 괜찮아. 그런데 주거용으로 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 조사관이 오피스텔 뇌물을 확인한 결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 조사관님이 이렇게 금액이 크고 이슈가 있는 것들은요, 실제 가서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입신고 하지 마라, 뭐 일반 임대 사업자 냈다, 그러니까 서류만 갖추면은 잘 되지 않겠니? 라고 이제 나름 코치를 받아. 부모님한테 받기도 하고 부동산한테 받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실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를 확인해 보니까 그 문제 오피스텔에는 쟁점 오피스텔이죠. 냉장고, 주방, 주방용품, 에어컨, 욕실 세탁기, 가스레인지를 갖춰 있었고, 그 중개업소마다 홍보물에 풀옵션 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 한두 명의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크기의 방이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오피스텔 내부가 너무 주거용으로 흡사하다는 거야. 두 번째는 그 오피스텔에 이제 동이 있잖아요. 한 동, 두 동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100세대에서 한 80%가 80개 호실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은 딱 알아요. 이 세무 공무원분들도 이거 주거용이네. 이게 굉장히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나중에 이런 출구 전략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오피스텔은 매각하는 게 제일 깔끔한데, 만약에 내가 매각을 못한다, 아니면은 뭐 매각하기엔 아깝다 그러신 분들은 업무용으로 전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업무용으로 전환이 잘 되는지도 봐야 돼.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게 오피스텔인데, 저희 오피스텔도 대부분 다 주거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알기 때문에 저희 임대인분한테 어떤 조그만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걸 너무 싫어. 그래서 저희 이 오피스텔은 당연히 침대 같은 거 없고요. 제가 여기서 잠을 뭐 자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수도, 가스 이런 거 전부 다 업무용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잠실 세무서 조사관은 주거용으로 확신을 하고, 납세자 장 씨가 1세 1주택이 아니라 3주택이니까 비과세가 깨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냥 비과세가 깨지는 게 아니라 양도세 이제 중과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가 들어가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20% 혹은 30% 포인트가 가산이 되는데, 이 당시에는 3주택도 20% 포인트였어요. 지금은 이제 30이고, 그래서 아까 42에 30에서 72로 했나 보네. 그때 기자님한테 죄송한데 두 개 짬뽕 됐다. 그 당시에 기본세율 42, 20 더하면 62지.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론이 뭐예요? 본인은 5,893만 원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7억 2,059만 원 나왔지. 자, 비슷한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다주택 자녀와 함께 살다 양도세 폭탄, 법원 과세 정당. 이때는 이제 법원이 그냥 과세 정당하지. 물론 이건 대법원 판례는 아니야. 그냥 고등법원이었는데, 세대분리에서도 한 집에 살면은 부유주택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약간 다른데, 주민등록상만 세대분리하고 주택을 갖고 있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1세대 3주택 해가지고 이것도 고가주택이라서 납세자가 1억 9천 냈는데 매가가 한 35억인가 되는 것 같아. 과세당국은 8억 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씨 작아서 안 보이죠? 양도세 조사 들어가죠. 그래서 서초 오피스텔. 아까는 고양시였고 여기는 서초. 임차인 만나버려요. 그리고 그 집주인, 오피스텔 갖고 있는 자녀, 교통카드 사용료 이런 거 다 따져버립니다. 그래서 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었잖아. 이렇게 본 거죠. 비슷하죠? 7억 2,059만 원. 그래서 장 씨는 억울하다며 과세에 불복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사례도 불복해서 소송 들어갔어요. 근데 졌어. 근데 여기는 대법원까지 갖고 이긴 케이스야. 이야, 재밌다. 그죠? 자, 고법에 항소했고, 그래서 항소장에 뭐라고 썼냐? 이게 제가 너무 특이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업무용으로 쓴 게 아니라 주거용으로 냉정히 말하면 쓰긴 썼어. 자, 임차인은 직장인이야. 출퇴근을 위한 일시 사용 목적에서 임차를 했다. 그러니까 집에 거의 없다는 거지. 맞죠?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직장이 24시 편의점에 다니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야간 근무가 잦은 유흥업소에 다니고 있다. 그래서 주거 목적이 아닌 일시 휴식처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쟁점이 될 것 같아. 일단 뭐 물론 대법까지 가버렸는데, 판결에 나와버렸는데, 자, 그러면 하루 종일 이 오피스텔을 비워놓고 내가 잠깐 휴식처로 사용했다.
그러면 주택수를 빼야 된다. 이렇게 본 건데, 야, 이거는, 나 좀, 이거 나중에 이거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물론 이분한테는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주거용으로 썼다는 그 과세 요건의 입증 책임을 과세관청이 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과세관청 너희들은 대법에서 보기에 그냥 오피스텔 내부의 구조물만 보고 주거용으로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바꾼 건가? 구조물 되면 일단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1심에서는 과세관청이 승, 국승. 2심에서는 납세자 장시 손을 들어줬네요. 국패. 그리고 이제 대법원 가서 다시 이제 또 납세자가 이긴 거죠. 야, 그러니까 서울 이제 2심에서 했었던 거를 이제 대법에서 받아들인 거네요. 그죠? 재밌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전문 세무사로 구성된 조세공동연구회라는 게 있나 봐요. 회장, 안수람 회장님. 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언젠가 저희 채널에 한번 꼭 모시고 싶은. 최근 송년 연구 모임을 가지면서 이 오피스텔의 소득세법상 주택의 판단 기준에 관한 문제와 대법원의 판례 분석을 의제로 올려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 분들도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런 비슷한 게 있으면 이게 말이 그렇지. 여기 밑에 보세요. 토론의 결론은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린 토론의 결론은 이 새로운 판례로 인해서 과세당국이 오피스텔의 소득세법상 주택 판단 기준에 제동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판단 기준이 조금은 완화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는 업무용, 주거용 판단 기준도 확연하게 달라질 걸로 봐서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다. 하지만 이 납세자 장모 씨는 오피스텔 두 채 보유는 노후 대책으로 분양받아서 보유하다가 사망함에 따라서 남겨진 유산인데 다주택자로 몰려서 너무 억울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고생은 3년이라는 마음의 고생은 누가 보상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겪으시면 안 되겠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쟁점이 될 만한 이런 오피스텔 갖고 계시면 처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노후 대책으로 뭔가 월세를 받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가급적 업무용으로 바꾸십시오. 근데 업무용으로 세가 잘 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업무용으로 바꾸면 내가 이제 월세를 보통 받잖아요. 업무용으로 하면 전세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세를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다. 그러면은 부가세는 6개월마다 신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은 가지고 있다가 개인으로 받으면 소득세법 내년 5월달 신고해야 되고 법인으로 받으면 내년 3월에 이제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 부가세는 6개월마다 신고한단 말이야. 그러면 최소한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 즉 6개월은 지나고 나서 매각하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주택을. 그래야지 과세당국이 뭐라고 했을 때 이거 봐라. 우리 업무용으로 쓰지 않았냐. 부가세 신고까지 끝냈다. 여기 좀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주거용으로 쓰다가 업무용으로 바꾸고 곧바로 팔지 말라고요. 비슷한 사례로 주거용으로 쓰다가 공실로 두고 팔았을 때는 주택으로 본다. 이게 예규가 있어요. 해석이 있어요. 하지마.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보면서 흥미로운 그런 판례였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요거를 내가 억울한 케이스를 당하면 활용해야겠다라는 약간 좀 대비책으로 갖고 계시되 제일 좋은 거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은 게 제일 좋다. 시간과 돈을 너무 많이 소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